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피해 원리인데요. 피해 원리 하면은 뭐 피가 어땠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생명의 근본 물질이 바로 피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을 합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피는 또 마음입니다. 예. O형, A형, B형 각 그 피의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피는 곧 성격이자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본 물질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피에 대해서, 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 몸속에는 어떤 신비한 근본이, 뭐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동식물이 다 그렇겠죠. 어떤 신비한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예, 이거는 식물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체의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고, 세포 분조를 하고 나면은 복제 원본인 세포는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포가 살아가다가 또 자기와 똑같은 복제를 세포를 또 하나 복제해 놓고 또 소멸합니다. 근데 이 세포를 소멸하면서 계속 노화돼 간다는 겁니다. 인체 내에서. 예. 그래서 계속 새로운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다. 근데 그 원본은 없어지지만 그 다음 만들어진 세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늙어가죠. 예. 그게 좀 하나의 퀴즈 마크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세포가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이 되고 있듯이 신체의 모든 기관도 새롭게 탄생될 수는 없는 것인가? 흔히 그런 예가 있죠.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잘렸어요. 예, 수술로 다리를 잘라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발가락이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을 간질 없어. 예, 여기를 간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만큼 없어. 근데 자기는 발가락이 간지러워. 그래서 발가락을 간진다고 가려워서 간지렀는데 여기를 긁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느낌이 발가락이 가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인체는 신비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첨단 과학에서도 아직 이러한 의문에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렵게 먼 데서만 찾아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 인체, 내 가까운 주변에서 우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에서부터 차근차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는 마음 먹는 대로 피가 변하죠. 예. 피가 변하면서 몸이 변합니다. 예.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의 피는 변하고 있죠. 욕심을 부리면 피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피는 몸속에서 썩고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발생하므로 걱정의심을 많이 하면 기미가 낍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예,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 얼굴에 기미가 끼는데 이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입니다. 욕심은 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안 남기라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욕심은 죄요. 죄는 피를 썩게 만듭니다. 예, 그러므로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피가 썩어서 죽는다. 즉 욕심이 죄죠. 예, 욕심이 죄고 죄를 지으면 피가 썩는다. 예, 결국 피가 썩은 피에서 병균이 발생하고 늙고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피는 필수 조건이죠. 피의 작용에 이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분과 컨디션 등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납니다. 예, 빈혈이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피를 많이 흘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이는 피가 힘의 원천인 동시에 생각의 물질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원천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리면 의식을 잃게 되며 일정량 이상을 흘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죠. 또한 피를 잘못 수혈해도 죽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사람의 혈관에 주사하면 즉시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적으로 피가 생명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사실상 생명의 모든 활동이 숨쉬기, 소화, 분비, 감각작용, 두뇌작용, 신경활동 등
모든 생명 활동이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 세포의 형성 자체가 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가 골수를 만들어주고 골수가 다시 또 피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순환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하면은 피에서 막 단내가 나죠. 팍 끓습니다. 시 진정이 안 됩니다. 예. 피는 고정된 물질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살아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화가 난 사람은 심장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며 얼굴빛이 붉게 변합니다. 예, 벌써 얼굴만 봐도 알죠. 저 사람 화가 났구나, 우울하구나, 기쁘구나. 예, 얼굴을 보면 착 나타납니다. 겁이 질린 사람은 얼굴이 검게 변하죠. 기뻐하는 사람도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 빛이 밝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마음 상태에 따라서 피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혈기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도 상식적인 사실이지요. 후천적인 환경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본래 바탕의 성격은 혈액형과 일치하는 거죠.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꼼꼼하고 꽁생원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깊은 편이며 B형은 사교적이고 남의 성격에 잘 적응하는 사교적인 성이 있으며 O형은 고집이 세고 적극적입니다. 이와 같은 혈액의 상태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피작용이 곧 마음작용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의 작용은 마음작용이고 행동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죠.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순간 피가 썩게 됩니다. 썩은 피는 모세혈관을 가로막게 되고 위장을 비롯한 모든 소화기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때 위경련이나 위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체하는 현상이 되겠죠. 의사들은 체한 사람에게 되게 음식을 많이 드셨군요. 꼭꼭 씹어 드셔야지요. 급히 잡수지 말고 천천히 씹어 잡수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숟가락 먹고 체하는 경우가 많죠. 화가 잔뜩 났을 때 한 숟가락 먹었는데 덜그덕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잡수지 말고 꼭꼭 씹어 잡수세요 하는 말은 엄청 어폐가 있죠. 그러므로 마음 상태에 따라 단 한 숟가락을 먹고도 체합니다. 억울한 생각을 꽉 차 있을 때 피는 많이 썩습니다. 썩은 피는 위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정상적인 작용을 마비시키게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수저의 밥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체한 사람의 팔을 쓸어내려서 이렇게 쓸어내려서 엄지손가락을 사관을 따게 되면 바늘로 따게 되면 검붉은 피가 나오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체했기 때문에 피가 썩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피가 썩어서 체한 겁니다. 자, 썩은 음식이 체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검붉은 피가 한두 방울 나오고 나면 모세혈관이 막혀서 압력을 받고 있던 혈맥이 뚫리면서 혈액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으로 인해 꽉 막혀있던 교통망이 사고 차량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교통이 순조롭게 소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혀있던 소화기능이 회복되자 트림을 하면서 위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놀란 피는 검게 변질됩니다. 시커먼 피가. 그래서 어린아이 피일수록 선홍색에 가깝죠. 연세 드신 분들의 피는 검붉습니다. 피 색깔만 봐도 참 그런 표가 납니다. 흔히 산소가 많이 포함되면은 검붉다고 하는데 그 산소는 좀 산화시키는 물질이잖아요. 산화 물질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많은 경찰관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환자를 먼저 이송시키겠지만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이송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 피 색깔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비록 상처를 적게 입었어도 그 무수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는 순간적으로 확 놀리는 순간에 차에 받쳐서 죽는 게 아니라 확 놀리는 순간에 피가 썩어서 쇼크사를 하게 되고요. 이미 그런 예가 있죠.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물에 닿기 전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물에 떨어져서 살려주세요. 그때 하면 이제 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렸는데 물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본인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죽게 되죠. 그
그런 말 있죠. 이게 실험을 했는데 그 뭐 사형틀에서 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해가지고 면도칼로 이제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만드는 이제 그 사형제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딱 날카로운 얼음칼로 딱 그어가지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어서 뜨뜻한 물을 계속 흘려줬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예. 죽을 일이 없죠, 그죠? 근데 죽었다고 하죠. 예. 그것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피를 얼마큼 흘리면 죽는구나. 내가 이만큼 이제 피를 흘렸으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는 거죠. 예. 근심걱정을 해도 피가 배라고. 똑같은 겁니다. 근심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에 기미가 끼게 되고요. 이것은 근심걱정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피가 얼굴에 있는 모서혈관에 축적된 현상이죠. 그러므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피가 확 썩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가 변질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산화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피에 산소가 많다는 것은 산화됐다는 것이다. 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피가 산성으로 변합니다. 예, 이것은 단내가 나죠. 이것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순간 피가 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나 알 수가 있듯이 화가 났을 때 혼탁한 피가 머리를 몸속을 확 이래저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피가 변질된다는 것은 피가 썩는다는 것이며 피가 썩는다는 것은 곧 피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질 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빨리 늙습니다. 성격이 온화한 사람들은 좀 동안이죠. 보면 알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 생명을 재촉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같은 나이인데도 박상 늙은 사람이 있고 동안이 있고 보면 동안들을 보면 성격이 좀 느긋합니다. 자, 피는 살아있는 생명물질입니다. 그리고 피 자체로서 육체의 모든 세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베었을 때 잘 싸매주면 피를 통하게 해주면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 나오죠. 피가 살세포를 재생해 주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피는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뇌세포에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마치 기억회로와 같은 것이며 뇌세포를 통하여 피가 흐를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피 속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피 속에 있고 이 뇌는 그걸 읽어내는 이 회로와 같습니다. 헤드와 같죠. 그러니까 이걸 지나갈 때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그 기억 소자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과거 생각도 나고 옛날 그런 어떤 기억도 나고 공부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흐를 때 뇌를 지나가면서 그 뇌세포에 저장된 기억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왈헤드다. 리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 피 속에 다 있습니다. 자, 뭐 옛날에는 지식인의 농부와 농부의 대뇌를 해부하여 비교해본 결과 지식인과 농부의 대뇌를 비교해보니까 지식인은 실핏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농부는 실핏줄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현대는 어디까지 내 연구가 가 있냐 그러면은 이 남을 도우면 내가 아주 이타적인 어떤 좋은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게 되면 스스로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타성은 타고난 이기적 충동을 억누를 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쁘고 인간에 대해 재생된 것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타심은 생물학적 뿌리를 갖고 있음이 지시하는 것이다.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뇌라는 것이 남을 도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뇌는 좌뇌와 우뇌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좌뇌, 우뇌라고 하죠. 이 좌뇌는 이런 사고들, 개념, 상징, 언어, 계산, 논리, 사고, 기억, 분석, 판단, 추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우뇌는 감각, 이미지, 예술, 창의성, 상상력, 입체 공간적 사고, 감성, 감정 이런 겁니다. 추진력.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뇌와 후뇌라고 또 연구를 합니다. 리더들을 보면 전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밀림에 사는 그 원숭이 대장을 잡아다가 전뇌를 조금 파손시켜 가지고 놔줬더니 무리해서 아주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말단으로 도태해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전뇌가 발달된 사람들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죠. 진취적인 능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뇌과학은 전뇌와 후뇌
뭐 잔해 운에 또 우리 이타적인 힘을 발휘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예, 그런 연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요즘 의학계에서는 뇌세포도 재생이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피해작용은 곧 사고작용입니다. 예, 따라서 많은 피를 수혈 받은 사람은 그 성격까지, 다른 사람이 많은 피를 수혈 받은 사람은 그 성격까지 변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어요. 수혈을 받았어. 자기는 신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신게 먹고 싶다고 신 거 사오래. 예, 신김치를 갖고 오래. 그래서 이상하다. 신 거 못 먹던 사람이 갑자기 입맛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기가 입맛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던 입맛을 따라간다고 하죠. 예. 그래서 피는 매우 예민한 정보 저장 물질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인가요? 어떤 소녀가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발견했을 때는 죽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데려다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살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심장을 기증하는 걸로 하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이식받은 사람이 이제 남자인데 자꾸 잘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만 자면 누가 와서 칼로 나를 찔러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살인 그 주요 그 예측되는 인물들을 몽따지라고 그러죠. 그 인물 저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찍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체포를 했답니다. 네가 이 여자 죽였지? 진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그 심장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순간 놀라면서 그 사람을 기억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잠만 자면은 그 심장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를 죽일 때의 그 공포, 그게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소년을 죽인 범인을 잡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피는, 심장은 더더욱 그렇죠. 심장이 뭡니까? 마음이 담긴 장이다 라는 뜻이죠. 마음은 뭐냐? 피가 담긴 장이죠. 혈장이다. 예. 근데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그런 어떤 모든 장기, 피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자, 피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생각, 감정, 인상, 기억 등을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피가 인간의 생각을 포착하고 기억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생각 물질을 방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쇠의 냄새를 맡아보면 쇠 특유의 냄새가 나고 고무의 냄새를 맡아보면 고무 냄새가 나며 흙에서는 흙 냄새가 나죠. 물질로부터 물질 자체의 원소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옴으로써 그 입자가 후각에 와 닿기 때문에 그 물질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 냄새도 나고 짐승 냄새, 꽃 냄새, 각기 특유의 고유의 냄새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는 그 사람의 피해 작용에 따라 생각의 물질이 방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기뻐집니다. 예.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우울해지죠. 예. 이 사람의 생각이 물질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건묵자하고 건주자적이라나요? 그거는 뭐 하나의 예지만은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좋게 변해가고 좀 불량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불량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생각의 물질은 일종의 광선 물질인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그 빛깔과 모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시커먼 장마구 구름 같은 것이 뭉게뭉게 피어나면서 구린내 같은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고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노르스름하고 초록빛이 나는 안개와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 몸에서는 뱀 냄새가 난다고 하죠. 뱀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 각각 다르게 풍겨나갑니다. 이미 소련의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에서 신경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련에서는
사람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심령 현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유체 이탈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öl이온 이분이 기öl이온이라는 분이고요. 아주 평화로운 색깔이랍니다. 파란색이. 이 과학자인데 세르마무스 박사가 찍었어요. 예, 그래서 기öl이온 사진이다. 예, 원래 오라 이렇게 빛이 발산된 것을 오라라고 뭐라 딱히 할 수가 없죠. 북극입니까? 남극입니까? 그 태양에 의해서 오라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빛의 현상을 뭐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라라고 과거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오라 현상을 최초로 촬영한 사람은 소련의 과학자 키얼리언이라는 사람으로 고주파, 고전압, 저전류의 방전 상태에서 인체 및 동식물의 오라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1939년이니까 참 오래됐죠. 1970년대 와서는 오라 현상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형사진이랍니까? 뭐 엑스레이 다 여기서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몸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지만은 식물에게서도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과연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생명의 물질이다. 빛은 생명의 물질이다. 이게 결론입니다만은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걸 생명의 물질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가 진척되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어떻게 지구를 오염시키고 어떻게 생명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호수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호수를 뺑 눌러서 손을 잡고 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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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문을 외웠답니다. 실제로 그 호수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기원합시다. 코로나 없어져라 코로나 없어져라 코로나 없어져라 라고 기원을 하면은 코로나가 아마 종식되지 않을까. 그런 선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죠. 예. 좋지 않은 물질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보다는 악이 더 팽배한 세상이다. 독소 물질이 더 팽배한 세상이다. 더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에서는 독소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독소 물질은 바로 썩은 피로부터 방사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악한 마음에서, 정말 선한 마음에서 나와 있는 악한 마음에서 그래서 못마땅하죠. 난 못마땅하고 그래서 싫어.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렇습니다. 이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 있죠. 남 잘 되는 거 기뻐야 되는데 왠지 그냥 꼴 보기 싫어. 반면에 의인의 몸에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평화, 사랑, 희생 그런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 생명의 물질은 바로 만물을 섞이는 독소 물질을 제거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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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없어져라 코로나 없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만물의 생명을 그 독소 물질을 제거하면서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식물에게서 나는 빛입니다. 사람에게서만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잘려 나갔습니다.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유령이다. 유령빛이다라고 합니다.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거 잘렸어요.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원래 있던 그 형체를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도 수술을 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근데 발가락이 가려워. 그래서 발가락이 시원하다. 여기를 가지고 있다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은 사라집니다. 사는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라버렸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원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인주죠. 사람에게서 나는 빛이 보여요. 금속에서도 이렇게 동전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뿐만이 아니라 광물에서도 이렇게 고유의 빛이 발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이태리어도 마찬가지죠. 그레이즈, 단케.
예,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모양이 좋은 그런 물 모양이 물입자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물입자입니다. 다. 중국에서는 감사, 땡큐, 메르시, 뭐 프랑스는 메르시라고 하는 모양이죠. 메르시인가 메르시인가 모르겠다. 근데 말로그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이 입자가 막 이렇게 된답니다. 악마, 너 악마야. 그거 막 이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 바보야. 유풀. 그리고 뭐 짜증나. 죽여버리겠어.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물 세포가. 그래서 이제 물을 보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물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물을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꼭 기도를 하고 물 먹을 때도 꼭 만나를 화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입자를 먹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입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세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니까 내 몸의 세포도 이렇게 좋은 입자로 바뀌어 나가겠죠. 이것이 바로 만병을 치유하는 독소물질을 제거하는 비결인 거죠. 자, 그리고 생수로 화해해 주세요, 만나로 화해해 주세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물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꼭 그냥 덥석 먹지 말고 만나로 화해해 주세요, 생수로 화해해 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라 할 때 뭐 그만두지 못해, 당장 뭐 하지 못해 이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들로 좋은 생각들을 가지면 내 몸의 세포도 이렇게 좋게 바뀌고 나아가 만병을 이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보다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절대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들로 꽉 물도 마실 때도 물이 바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물 입자가. 그리고 이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식물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려고. 근데 뒤에 나옵니다. 자, 식물도 감정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생각의 물질이 방사되고 있고요. 이것은 육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하는 말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텔레파시라고 정신교감이다 라고 불리는 생각의 전달도 일종의 생각의 물질을 포착하는 기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온 세상의 만물이 다 아까 말씀드린 광물도 고유의 물질을 방출하며 방출된 물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나라가 망하려면 소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물질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 나라 백성들의 심정이 불안하고 원성이 높을 때 사람들의 몸에서는 독소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독소 물질이 소나무에 영향을 미쳐서 소나무가 예민하다 그러죠. 더구나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었을 경우 그가 저주하는 생각을 강하게 품고 죽는다든지 하면 그 독소는 다른 물질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죽은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 물에서 헤엄친 사람은 또 빠져 죽을 확률이 크다 그러잖아요. 또 교통사고가 난 곳에 또 교통사고가 납니다. 바로 그 원한의 물질이 뭐 귀신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원한의 물질이 그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나죠. 사람이 그 맞아 죽은 곳에 가면은 그 물질이 그 공포를 느꼈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통하고 억울한 생각의 물질을 내놓을 때 제일 민감한 소나무가 먼저 누렇게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자, 식물에게도 이와 같은 감정이 전파되는 신기한 현상은 현대 과학적인 실험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관찰의 예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되는 정밀한 심전동계를 꽃나무에 연결해 놓고 관찰해 보니 매일같이 물을 주고 보살펴주는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반가워, 반갑다, 우리 주인이 왔다. 마치 그 개가 주인이 들어오면 반가워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꽃이 보이는 꽃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반갑다고 주인 들어오니까. 그 밖에도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식물도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실험이 얘가 보리새우에 대한 나무의 반응입니다. 자, 물컵에 살아있는 보리새우를 넣고 꽃나무 곁에 얼마간 놓아두었습니다.
꽃나무에는 심전도계를 심장활동에 따르는 전류나 전이의 변동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설치하고 전류 심도계, 심전도계, 전압 심전계, 브라운관 심전계, 벡터 심전계 등이 이제 설치해 둔 거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살아있는 보리새우가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가서 퐁당 빠져 죽게끔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물론 방에는 아무도 없고요. 심전도계만, 심전계만 나무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가지 기계 장치들은 소음이나 바람 등 어떤 것도 충격을 줄 만한 것이 없도록 장치를 했죠. 시간이 되어 살아있는 보리새우가 끓는 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죽게 되자 아무런 반응 없이 진동 없이 평온을 유지하던 꽃나무가 경악스러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반응과 너무 흡사한 반응이 꽃나무에서 일어난 거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보리새우와 꽃나무 사이에 감정의 교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86년 3월 KBS 3TV, 3TV도 있나 그러시겠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1TV, 2TV, 3TV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에는 생각의 물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광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이며 전 세계 수백 종의 개량 품종을 선사한 루터 버뱅크는 식물에서 생각과 감정이 전파된다는 신기한 현상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가 없는 선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선인장에게 이따금씩 말을 걸었답니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 그러니 방어를 위한 가시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잖아. 자, 그랬더니 이 사막의 식물은 점차로 가시가 없는 변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온화하니까. 나는 이 기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과학적인 지식과는 별도로 식물 생장의 비밀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가 난다의 히말라야 여기였다. 나는 히말라야 여기였다. 하는 84년 9월 15일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포항구단인가요? 몇 년 전에 화분을 2개 놔두고 한우는 이쁘다.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오늘 잘 될 거야. 그런데 또 바로 옆에는 이 못나나, 이 바보야, 이 맹충아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게 했답니다. 책상을 이렇게 있다. 화분 한 개 있고 이것처럼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너 참 이쁘다. 이 병신아, 이 바보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참 이렇게 아이고 참 잘생겼네. 왜 저렇게 못났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양파였어요. 아무 싹이 없을 때부터 길렀단 말입니다.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잘 자라.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어이씨,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고 삐뚤어진다. 크긴 크죠. 안 크는 거는 크긴 크는데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장이 잘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양파이지만 양파가 예민해서 그렇죠. 그 포항에서는 실제로 화분을 놔두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성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이게 안 좋은 말을 한 화분에서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자라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식물에도 마음이 있다. 나오죠.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어떤 식물이 잘 자랄까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물질은 특히 산소 속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비가 오면 바다나 땅 위에 떨어져서 만물에게 생명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방사되는 물질로 말미암아 만물이 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참 듣기는 쉽잖아요. 맨날 듣는 이야기 같고 아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들어가니까 너무 신기한 과학이잖아요. 마음의 과학, 피해 과학. 아까 말씀 다 피해 현상인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백성이 원성이 높을 때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그래서 소나무는 생각의 물질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못맞다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자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독소 물질이 안에 쌓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게 좋겠죠. 백성들의 피가 원한에 차서 썩어갈 때 그 독소 물질로 인해서 소나무도 함께 죽는 겁니다. 내 주위에 그러한 물질들이, 좋은 물질들이 나와야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내 주위에 내가 좋지 않은 물질을 방사하고 있으면 내 주위에 좋지 않은 사람들로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묵자와 건주자적이라나요? 유유상종이라나요? 그쵸? 남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 급선무가 아닌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 번 화를 내고 한 번 욕심을 부릴 때 그 사람 자신의 피가 썩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만물도 함께 썩어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선하게 바뀔 때 그의 주변은 생명의 물질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